20세기 초 작은 세계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그 세계의 물리학 법칙이 기존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을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부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는 좀 익숙해진 양자역학에 관한 몇 가지 기묘한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은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연구자들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영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꼽는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자신이 만든 두 가지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뉴턴이 만든 절대적인 법칙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천재라고 여겨졌던 그조차도 양자역학의 탄생을 이끈 보어와의 수많은 논쟁 속에서 끝내 이기지 못했던 논쟁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가장 먼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가 내뿜는 또는 반사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이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통과하여 눈알 뒤에 맺히면 이 해당 빛의 정보를 이 시신경이 읽어서 뇌를 통해 시각 정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다, 즉 관찰한다 라고 부릅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보는 것, 즉 관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찰이 없다면 우리는 연구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관찰로부터 대상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법칙과 원리 그리고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구 대상을 우리의 눈으로만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 힘든 작은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주의 그 어딘가 머나먼 곳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빛을 오랫동안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했던 간에 결국은 어쨌든 이 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느 대상의 온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도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죠. 이것도 온도계를 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직접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현미경과 망원경으로부터 보여지는 이미지를 직접 보지 않고 사진으로 저장한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과학에서는 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본다의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는 실험 도구 등을 활용해서 측정을 이행하는 것도 대상을 보는 행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산하는 것도 본다고 보고 있죠.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이 본다는 것, 즉 측정이라는 문제로 오랫동안 다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논쟁에서 다툰 영역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아주 작은 세계,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세계였죠. 이 다툼은 양자적 존재들의 기묘한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양자역학이 다루는 존재로서 우리는 전자와 비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존재는 제5차 솔베이 회의의 주제이기도 했죠. 이들 중 잠시 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원자인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첨예한 수준으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전자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방법은 있습니다. 수소 원자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들을 관찰하면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 특성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 물체가 만드는 그림자를 관찰함으로써 대략적으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선 경우에서는 그림자의 역할을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 대신합니다. 당시의 전자기하학의 지식에 따르면 원자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수소 원자가 뿜는 빛을 분석하면 전자가 가지는 운동량 또는 에너지와 같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결과로부터 유추해낸 지식의 결과가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을 아득히 초월한다는 것이었죠. 양자역학 하면 떠오르는 학자들 중 항상 고양이와 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입자의 파동성을 제시한 드 브로이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양자적 존재들의 정보를 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수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수식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를 풀어 도출할 수 있는 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 구해낸 해를 우리는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파동함수를 알면 어느 양자적 입자가 그 입자를 붙들고 있는 특정한 포텐셜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처음 방정식을 고안했던 슈레딩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막스 보른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측정을 함과 동시에 그 측정당한 위치에 해당 존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파동함수는 몇 %의 확률이 아닌 100%그 장소에 있다는 것이 결정되면서 확률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결론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기상예보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을 50%라고 보도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비가 안 올 확률도 50%겠죠. 이 정보는 내일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어 비가 오는가를 확인하는 순간 붕괴하게 됩니다. 내일이 되어 창문을 열었는데 비가 오고 있다면 이 정보는 비 올 확률 100%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률 붕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양자역학의 입자들이 이 빌어먹을 확률의 특성을 따르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뿐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철학적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에 의해 측정된 또는 예측된 확률적 특성을 보이는 대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관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양자역학의 발달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나 이론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미 있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을 미리 수학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뒤가 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과학쿠키는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으로 계시고 현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양자광학, 양자정보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조용욱 교수님을 찾아뵙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자체를 되게 싫어했죠. 양자역학에서 그 말하는 코펜하겐 해석 자체가 뭐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따질 때 측정이라는 행위, 관찰자의 행위 자체가 들어가야 이게 있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달을 봐야, 관찰해야 달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걸 따져보면 예를 들면 빨간 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공이 하나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색깔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박스를 열어서 이 색깔을 보면 되죠. 근데 제가 먼저 열었더니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닫고 다음 사람한테 빨간 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열었을 때 빨간 공이야. 100명, 수천 명이 이렇게 모두 확인을 했을 때 빨간 공이 100번 나왔으면 빨간 공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양자의 중첩 상태를 생각해 보면 알파 베타는 확률이죠. 여기서의 확률 앰플리튜드죠. 근데 만약에 스핀업인 녀석이 있다라고 하면 업 다운 방향으로 계속 측정을 하면 항상 100%의 확률로 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스핀업이라는 상태는 존재하는 상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왜 빨간 공 100명이 봐서 빨간 공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핀업인 녀석이 이걸 이제 색깔이라고 해볼까요? 빨간색이라고 해볼게요. 갑자기 이 안에 있는 처음에 공이라고 했지만 이 물체의 모양이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색깔을 봤을 때 100번을 봤을 때 항상 빨간색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모양이 궁금해져서 모양을 봤더니 공이었어요. 공이 나왔어요. 공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다음에 다시 색깔을 보면 양자역학에서는 갑자기 이게 파란색이 관찰이 될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네네네.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뭔가 관찰을 했는데 그놈의 형태를 봤더니 그게 공이더라. 근데 공이라는 형태를 확인한 순간 이게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색깔을 봤더니 녀석이 파란색이더라. 사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된 얘기죠. 내가 색깔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모양이 바뀌어버리고, 모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색깔이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정성 원리인데, 비유해 주신 거죠? 네, 동시에 두 가지 성질을 볼 수 없는 특성이 이제 불확정성 원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철학적 아이디어, 즉 보른 해석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어와 보르는 앞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말하는 확률이 무엇인가에 대해 양자적 존재는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확률만 알 수 있고 심지어 존재하고 있지도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아인슈타인은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고안을 했어요. 근데 닐스 보어한테 다 반박이 됐어요. 당신의 그 실험체계는 어디서 문제가 있다. EPR 역설은 아인슈타인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깨부술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가 거의 회심작으로 이렇게 들고 온, 이건 반박 불가겠지. 그래서 가정한 것 자체가 이렇게 해서 EPR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자역학에는 얽힘이라는 기묘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양자 얽힘 얘기를 할 때 어떤 파티클 두 개가 지구에서 저기 안드로메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파티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인즉슨 지금 여기 루트 2니까 이제 50, 50이네요. 네네. 50대 제곱했을 때 50대 50의 확률로 어쩔 때는 스핀 업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스핀 다운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파티클이 스핀 업이라고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저 우주 멀리에 있는 다른 파티클은 스핀 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스핀 다운이었으면 이쪽은 또 스핀 다운이었을 거고요.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에 측정 결과가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유령 같은 원거리 액션, 스푸키 액션 에러 디스턴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정보 전달의 한계 속도인 빛보다 정보가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는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포돌스키 그리고 로젠이 제시한 실험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A와 B라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모양과 색깔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특성에 대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작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양이 둥근지 혹은 스파이크 형태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를 점점 더 알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을 까기 위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 A와 B 두 공들이 얽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A의 모양을 확인하면 B의 모양을 알 수 있고 A의 색을 확인하면 B의 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스파이크형이라면 B는 둥근 모양이겠죠. B가 빨간색이라면 A는 파란색일 것입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큰 공이 있어서 이 공을 톡 건드리면 A와 B로 분열되는 공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1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이동합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이들을 측정할 쿠키와 마들렌을 두고 각자 측정을 시작합니다. 먼저 쿠키는 A 공의 형태를 봅니다.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들렌이 들고 있는 B의 공을 따로 확인해보지 않아도 B 공이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바로 쿠키는 마들렌 쪽으로 A 공의 형태 정보를 B 신호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의 정보 전달 속도 한계에 의해 A 공이 형태가 확정되는 순간 B의 공의 형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즉 확률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광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보와 B의 공의 형태 정보가 동시에 마들렌에게 날아갑니다. 같은 시각 마들렌 또한 B 공을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색깔을 봅니다. B 공의 색이 파란색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A 공은 빨간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챈 순간 바로 마들렌도 마찬가지로 쿠키 쪽으로 A 공의 색깔 정보를 B 신호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확률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 걸리는 1광년이라는 시간과 정보 전달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이 상황을 큰 그림으로 보죠. 쿠키는 지금 A 공의 형태를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속성 때문에 쿠키는 절대
A 공의 형태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A 공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들렌으로부터 A 공의 색을 건네받게 되면 쿠키는 A 공의 형태와 색을 동시에 측정한 셈이 되며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들렌도 마찬가지이죠. 마들렌 또한 B공의 색깔과 형태를 둘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들렌도 쿠키가 보낸 정보를 받는 즉시 두 가지 정보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EPR 역설의 사고 실험 내용입니다. 비율을 위해 색과 모양으로 바꿨지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입자들은 스핀의 방향, 위치와 운동량 등 얽힐 수 있으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하는 값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불확정성 원리를 부술 수 있는 사고 실험. 이것이 바로 EPR 역설인 것입니다. EPR 역설이 시사하는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물리학자들이 잘 모르는 숨은 변수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숨은 변수 때문에 존재하는 대상은 측정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정론적 결론.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를 넘어 확률 붕괴를 일으킨다는 양자 얽힘의 비국소적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가 있으니까 리얼리즘을 지금은 그러면 학계에서 포기하나요?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뭐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doesn't matter. 결국에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네. 뭐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양자역학 해석하는 방법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조영혁 교수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실험하는 입장에서 doesn't matter. doesn't matter. 네. 실험만 잘 되면 되지. 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특성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실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양자역학은 논로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물론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양자 얽힘의 비국소적 특징만큼은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EPR 역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로컬리티라는 녀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뭔가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에서 무슨 잘 모르는 어떤 베리어블이 있을 거다, 어떤 숨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그 한 60년도에 이렇게 쭉 봤더니 이제 존 벨이라는 사람이 로컬 히든 베리어블을 가정했을 때 네. 만족해야 되는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벨 부등식이군요. 네, 그게 벨 부등식입니다. 논리적으로 로컬 히든 베리어블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군요. 네네. 이 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네. 로컬리티적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니 네. 얘를 위배하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숨은 변수는 네, 숨은 변수는 없고 어쨌든 논로컬한 특성을 보이니까 네. 그냥 양자역학은 논로컬한 특성을 가지고 가진다.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벨 부등식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처음 실험된 게 이제 한 80년도에 아스페라는 분이 실험을 했었고요. 네. 가만히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루프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프홀이란 말은 실험이 잘 고안이 안 돼서 예.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결과가 실험 자체가 허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태클을 계속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벨 부등식에 위배되는 실험이 나와도 예. 이제 그 실험 자체를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태클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처음 실험은 뭐 이렇게 80년대에 됐지만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나는 숨은 변수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네 실험 결과는 루프홀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 야. 예. 결국 물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엄밀성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지금까지도 뭐 양자역학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루프홀이 없는 실험을 사람들이 계속 시도를 했어요. 2015년도인가? 네이처랑 뭐 PRL이라는 뭐 좋은 저널의 실험 결과들이 나왔어요. 나왔군요. 네. 최근에 네. 그것도. 처음으로 루프홀 프리 벨 테스트를 했다. 오.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제 기억이 나는 게 딱 이때쯤 제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학회를 가면 루폴 프리벨 테스트 했던 분들이 항상 학회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거죠. 의미를 네, 가지고 네, 있는 네. 검증 네. 실험이었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저는 사실 네. 이게 네, 네. 이 EPR 역설과 밸브 등식이 네. 비교적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실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여전히 저 아, 2016년 이후도 네. 그렇군요. 심지어 이렇듯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특성들 중 하나인 양자 얽힘의 비국소성은 어느 정도 과학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얽힘을 활용하면 빛보다 빠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통신, 즉 양자 통신에 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사실 정보는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아인슈타인의 견해가 옳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파티클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빛보다 빠른 통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순간적으로 주지만 결국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정한 네. 것은 업업이 인탱글돼 있고 다운이 인탱글돼 있고 그 네. 확률은 저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거리가 이제 네. 엄청나게 먼 거리여서 네, 여기 뭐 지구 뭐 안드로메다라고 하죠. 많이 나오죠. 네. 이 녀석이 이게 스핀업인지를 알려면 양자역학 상태는 항상 측정 기저라는 베이시스라는 애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스핀업이라고 썼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플러스는 이렇게 베이시스를 바꿔서 써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측정을 업, 다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녀석이 정보를 얻으려면 이 녀석이 정보를 인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인코딩. 그쵸, 인코딩 해야죠. 네. 그리고 이 녀석의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순간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녀석이 스핀업으로 나왔으면 정보를 0이라고 인코딩을 하자, 네. 스핀 다운이 나왔으면 1이라는 정보를 인코딩 하자라고 가정을 했으면 네. 인코딩하는 것 자체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인코딩 하는 게 랜덤하게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상태는 항상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네. 확률적으로 측정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인코딩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의 네. 말씀은 네, 여기 나와 있는 업업과 다운의 네. 상태도 우리가 확률로 네. 존재를 하는데 네, 저거를 1대1 대응을 시킬 정보가 0과 1이 만약에 인코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저기에 실어서 저쪽으로 날려 보내야 되는데 네. 그 날려 보내는 정보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베이시스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측정하는 베이시스를 네. 업, 다운으로 이 녀석이 측정을 했을 때 업업이 네, 0 플러스가 1 네, 이렇게 한다면 네. 이렇게 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또 생각해보면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업업과 다운으로는 0과 1을 할당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 1차적으로 네네네. 업업 그리고 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꿔서 0과 1을 대응시키는 거는 대응은 가능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디코딩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어떤 통신, 클래시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고전 통신이군요. 네, 어쨌든 고전 통신이 들어가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얘는 또 고전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호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빛보다 빠른 통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네. 말하는 네.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이제 네. 얽힘 상태로 네. 지구에서 어느 한 네. 정보를 확정했을 때 네.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느 한 정보를 네. 확정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네. 더 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로서 우리가 네. 확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보인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빛의 속도 이상으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최소한 뭐 측정 기저를 알려는 줘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얽혀있는 대상을 직접 측정해서 전해주려고 해도, 들여다보고자 하는 측정 대상을 바꿔서 정보를 전해주려고 해도 100% 전달하고자 하는 원하는 내용을 오류 없이 전달해야 하는 고전적인 통신 방식이라면 이 정보를 양자 얽힘으로 빛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양자역학은 점점 더 알 수 없고 기묘함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측정 문제에 관해 직접 실험해 보셨던 양자역학의 정말 놀랍고도 기묘한 성질에 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양자 채셔캣 효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채셔캣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미소만 남기고 사라지는 고양이 채셔캣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효과는 무엇이고 교수님께서 이행하셨던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양자적 존재는 비달입니다. 비달은 스핀이 없기 때문에 전자와는 다르게 스핀 대신 편광 상태를 얽힌 요소로 사용하죠. 즉, 비달에서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들은 비달을 담는 본체, 그리고 편광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본체의 위치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그 비달의 편광 상태를 제대로 알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 이야기될 실험에 있습니다. 고양이를 그려보면 고양이 같습니다. 네, 고양이 자체가 캐리어가 되고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미소, 아, 웃는지 네, 무표정인지. 네, 그린 이제 미소가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채셔캣이라는 말 자체가 앨리스 원더랜드, 예, 앨리스 원더랜드에 나오는 이상한 고양이인데 미소만 있고 고양이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이상한 고양이가 등장했나 봐요. 그게 채셔캣이고요. 퀀텀 채셔캣은 뭐냐면 관찰을 했더니 네. 캐리어는 저쪽에 있고 프로퍼티라는 것은 다른 쪽에 있는, 오? 이런 게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톤이 여기 있는데 네, 저 포톤의 캐리어랑 네, 포톤이 수평평광인지 수직평광인지라고 하는 그런 프로퍼티랑 네, 다른 공간에서 네, 특성이 관찰이 가능하다고요? 네. 포톤이라는 빛 알갱이를 빔 스플리터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네. 어떤 특정한 상태로만 검출이 된 이렇게 불이 들어온 요 상황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상황만. 네, 요 상황만. 이 중간에 디텍터를 뒀어요. 근데 디텍터라는 게 우리가 뭘 관찰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빨간색을 볼 거냐, 모양을 볼 거냐. 그러면 여기에 디텍터를 포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디텍터를 둬볼게요. 그러면 캐리어네요. 네, 그렇죠. 캐리어를 보는 디텍터. 네, 걔를 봤더니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캐리어가 저기 있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다른 편광이라는 네. 특성을 검출하는 디텍터를 둘 수가 있겠죠.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녀석을 봤더니 여긴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서는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고양이는 여기 있고 미소는 여기 있는. 만약에 이걸 전자로 치환해 본다면 네, 전자 빔을 쐈는데 네, 여기에 전자의 위치가 있다고 네. 버저가 울렸는데 네. 여기서는 얼마의 운동량인지가 나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예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양자 채셔캣 효과. 우리는 이미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양자적 존재들의 어느 한 특성을 잘 알면 알수록 다른 특성을 점점 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이 한층 더 나아가 같은 입자에 서로 다른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에서 측정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기묘함과 신선함을 던져줍니다. 대체 양자역학의 이러한 알 수 없는 속성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묘한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그 학생들끼리 재밌는 뭐 이런 토픽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고 하는 걸 사실 제일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뭐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사실 잘 몰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읽었더니 재밌네 라고 느꼈을 때 그럼 실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 공부해 나가면서 재밌는 논문이 있으면 읽고 이렇게 실험 구현해보고 싶고요. 사실 뭐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다들 교수가 그런 직업인 줄 알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대학원생들 월급도 못 주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아예 재미없는 거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빛으로 할 수 있는 양자 정보 중에 가장 유망한 건 사실은 양자 통신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 다른 분야하고 하면 경쟁 시스템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퀀텀 컴퓨터를 하겠다라고 하면 구글은 또 슈퍼컨덕터 가지고 하고 있고 네. 여러 대안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 이 통신 자체는 빛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그냥 통신도 다 광통신. 광통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양자 통신을 어떻게 더 잘 할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양자 얽힘을 어떻게 멀리 보낼 거냐, 잘 깨어지기 쉬운 양자 얽힘 상태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보낼 거냐, 얽힘 상태라는 재밌는 양자 상태를 멀리 이렇게 나눠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방법론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초입에서 소개드렸듯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양자통신 및 양자과학에 관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시는 조용욱 교수님은 현재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응용물리학 발전에 힘쓰고 계신 교수님이시죠. 이번 양자역학 콘텐츠 기획과 인터뷰 그리고 자문에도 큰 힘을 써주신 조용욱 교수님, 그리고 인터뷰와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신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후기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